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진단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김윤식입니다.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민간군 시설 미세먼지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왜 민간군인 어린이, 노인들, 환자들이 머무르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장애복지시설 내의 미세먼지가 열악한 민간군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호용 교수님과 성민기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각자 소개를 우리 성 교수님께서.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성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년 3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대용량의 공기정화기 보급 재정 지원을 지시하여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이외에 면역성이 약한 집단인 어린이집, 노인시설, 병원, 장애인시설 등은 더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군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는 면역성이 약한 민간군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설별로 미세먼지 농도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 민간군 시설별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민간군에 대한 정의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이제 실내공기질법으로 바뀌었죠. 네. 거기에 보면 시설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시설군들은 시설에 따른 형태에 따라서 네. 그룹 분류를 하고 있는데 민간군은 그냥 민간군이에요. 네. 민간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군은 지금 영유아, 또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노인 분들을 이제 민간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군 자체의 기준치도 다른 일반 영화관이라든지 네.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이랑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왜냐? 제일 중요한 건 민간군들은 일단 면역 체계 자체가 약하고 네. 예. 미국에 최근에 이제 그 위해성 평가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정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18개 물질에 대해서 생활의 다윈도로 노출되는 18개 물질에 대해서 유명한 잡지에서 나온 30개의 저널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네. 민간군의 모든 장기의 네. 성인에 비해서 10.25배가 더 위해할 수 있다. 같은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네. 그렇게 이미 정의를 하고 있고 위해성 평가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에도 연령 보정 계수라는 걸 써가지고 네. 성인보다 같은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10배 더 곱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을 만큼 민간군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그룹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민간군 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이제 특히 어느 시설이 이제 가장 높은지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시설 자체, 이제 건물의 어떤 시설 자체로는 민감 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감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그 민감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특성, 그 다음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민감 시설에서 그 체제하는 분들의 밀도라고 그래야 되나, 제시 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건데 방금 질문을 하신 민감 시설 중에서 일단 어린이집 같이 이제 그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성이 되게 많고 그런 시설에서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는 발생이 주로 애들이 뛰어놀거나 또 이제 뭐 그런 게 많겠는데 뭐 그 발생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외국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 관한 일인데요. 학교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주변 교통 오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교통 오염으로부터 날 수 있는 유해 물질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스쿨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다중이용시설 민간군에 해당되는 건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주변에 스쿨존 지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스쿨존은 우리나라 스쿨존 개념은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그렇죠. 환경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중요하죠.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근데 지금 환경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근데 또한 반증은 뭐냐면 그 위치되어 있는 주변의 교통량에 따라서 유해 물질의 노출이 빈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내 소스보다 외부 소스를 더 많이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주변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부 오염원, 주변 교통 오염원이 제일 큰 소스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는 환기를 좀 자제시키고 이런 어떤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영향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실내 오염원은 뭐 워낙 공간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학용용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다양하게 충격 흡수나 또 층간소음 때문에 매트를 또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또 책걸상이 또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이 기자재들에 나올 수 있는 오염원들이 있고 또 지금 실내 공기 질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 민감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미세먼지 외에 뭐 다양한 물질들, 뭐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 계열이죠. 그리고 난연제, 난연제 계열들, 그리고 또한 방역 때문에 쓰는 살충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모든 물질들이 세미볼리다 반휘발성 물질이라 일부 날아가기도 하지만 바닥으로 가라앉거든요. 그게 먼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 공간에 먼지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 방안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오염원은 교통 오염원이 메인이고 내부 오염원은 그 실내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총부유세균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총부유세균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이제 떠다니는 그 세균의 총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근데 물론 그 총부유세균 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세균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총부유세균 농도를 보면 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이런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이 이렇게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추측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총부유세균 농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그 실내에서 발생하는 부유세균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말을 할 때도 방출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뭐 뛰어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부유세균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총부유세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은 그 어린이집의 스쿨존에 의해서 또 이제 외부의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외기로부터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어린이집의 어떤 위치라든가 또는 어떤 설치 규정이 있긴 하겠죠. 네, 예. 그 설치 규정도 중요한데요. 아까 김호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을 저희가 다 통제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도로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가 실내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창을 열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나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 실내로 유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기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문을 닫으면 바깥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건물을 짓다 보면은 문을 닫아도 약간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주변에 큰 도로가 있다든가 공장이 있을 때 문을 닫아놓는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런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틈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런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의 유입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거나 뛰어놀 때 발생하는 그런 PM1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애들이 많이 있냐 적게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네. 어떤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 네. 이산화탄소는 생성되고 하다 보니까 제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산화탄소의 초과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이슈가 많이 돼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거를 처리하는 기술 부분이 아직까지 제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현재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눈에 또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기청정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근데 믿고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냥 공기청정기만 믿고 환기는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또 최근에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와서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의 애들의 어떤 건강 영향, 자각 증상에 대한 그런 보고도 있습니까? 우선 뭐 너무 요즘 뭐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보도 자료로부터 해서 대부분 이제 많은 어떤 지식 기반으로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IARC 암연구소에서 2013년도에 1급 발암물질로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진 그 자체보다도 미세먼지의 성분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미세먼지는 독성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 많은 개연성 있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는 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병균에 대한 그 항체를 이제 무력화시켜서 뭐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노인 중에, 그리고 혈액 속에 직접 침투가 돼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질환. 그래서 요즘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좀 많이 또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각계 보고가 있고요. 최근에 그 유명한 잡지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도로가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에 50m 이내에 거주하는 거를 300m 이주에 외에 거주하는 걸 레퍼런스로 잡아가지고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봤는데 300m 메인 도로에서 300m 이후에 사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발생한 근데 케이스가 굉장히 20만 건, 30만 건을 분석한 결과라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가에 붙어 있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집이 비싸죠.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이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민간군 시설들도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굉장히 붙어 있죠.
그리고 어디 뭐 택시 정류장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주변에 많고요. 이런 게 좀 종합적인 어떤 문제거리가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습니다. 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군 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노인 요양원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야말로 시내 한복판에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뭐 노인병원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현황이라든가 또 다른 공기오염 물질에 대한 어떤 뭐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적 건물 자체로는 특별히 다른 다중이용 시설이랑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는데 이제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살고 계신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시설이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실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제실 밀도가 높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실 밀도가 높으면 여러 가지 사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가 또는 뭐 아직 그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아닙니다만 뭐 냄새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노인 요양 시설이 사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환기장치라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뭔가 적극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가장 어떤 물질이 뭐 높게 나왔다든가 평균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우선 언제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떤 대상 시설에 어떤 물질이 유독히 좀 높게 나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다중이용 시설별로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서 오염 물질에 따른 특성은 달라질 수 있고 계절마다 유니크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물 포르말데히드, 특히 라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어느 건물, 어느 계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유니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군들을 타겟팅을 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특정 물질이 높다든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사했을 때 보면은 어린이집은 자연히 애들이 뛰어노니까 미세먼지가 높고 또 요양시설은 역시 이제 그 병원 또는 요양원 같은데 노인들한테 나오는 채취 이런 것들은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이 이제 조금 높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휘발성 유기화물을 이제 좀 더 강화된 관리 방법. 또 미세먼지가 높은 어린이집, 그 물질별로 어떤 관리의 특성을 좀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시 용역을 통해서 일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최근 5년간 그 분석을 했었어요. 지금 자동 측정망이 환경부 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측정망 설치된 자료를 최근 5년간을 좀 분석해봤는데 그 실제 사례에서는 지금 우리 기준치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초과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 내외 정도 어느 시설을 측정해도 그 정도 어떤 수준치는 초과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심각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주제가 민간군 내 시설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군은 같은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더 그렇죠.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치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생 노출됐을 때 용이할 수 있다는 수준인 거지. 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저희는 어디 다른 공간에 가서 고농도로 노출될 수도 있고 저농도로 늘 노출되지만 그런 이벤트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맞는 민간군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 이하라고 모든 물질이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물질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물질까지 다양한 물질들이 지금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총 리스크에 대한 개념으로
예. 오늘 좀 예. 견해를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또 노인들 했는데 이제 환자들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병원. 이제 환자가 있는 이제 병원에 우리가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뭐 그야말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만은 환자가 많이 몰려 있는 이제 대형 병원의 경우 우리가 공기오염도라든가 미세먼지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 병원도 아까 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 물질이 높다든가 뭐 이런 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병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병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떤 균에 오염이 돼서 또는 감염이 돼서 이렇게 뭐 다른 병이 다시 이렇게 옮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봐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총부유세균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곰팡이 농도가 물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세균이 역시나 그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원하는 환자가 적을 때는 또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그 연구 보고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장소가 대부분 대합실이라든가 그러니까 내원하는 환자들이 잠깐 있다가 들렸다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로 병원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환자들이 24시간 또는 장기간 이렇게 거주를 하는, 그러니까 그 제시를 하는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진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측정할 때 그 주변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측정할 때 그런 병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측정 자료가 별로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가 네. 오래전에 이제 자연히 역시 과별로 네. 측정을 해야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있던 데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확실히 과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실내 공기 오염의 가장 또 그 어떤 면역성이 약한 호흡기 내과 같은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 데는 훨씬 더 우리가 공기가 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 같은 데서는 이제 방사선의 설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이외에 또 이제 자연히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제 열악한 병원들은 병원 냄새라는 거 병원 냄새라는 게 이제 약국이라든가 또 이제 각종 사용하는 그런 그 뭐 소독제라든가 소독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그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도 에틸렌 옥사이드에 노출돼 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학 조사 결과 분명히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의사들이 유달리 마취과 같은데 제가 기억해 보건대 마취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어떤 그 결혼하신 분들의 그 사산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은 그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느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역성이 약한 민간군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노출될 확률이 많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까 성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보태면 실제로 다중이용 시설에 그 다중이용 시설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뭐 산후조리원이라면 산모가 계신 신생아가 있는 공간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통된 공간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또 편의 제공이나 뭐 이런 어떤 개인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아까 제가 다중이용 시설 자동 측정망 자료로 초과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했는데 그는 일반적인 그런 공간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배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민감 시설에서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야말로 해당되는 어린이, 노인, 환자, 뭐 장애인 등등 이런 면역성이 약한 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제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노출 실태라든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작업 환경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텐데 그쪽 자료에 지금 명확하게 다양한 자료들이 사실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 공간에 머물면서 그걸로 인한 인과관계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문조사나 임상조사를 통한 일반적인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시설의 어떤 공통점을 좀 본다 그러면 다 우리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조리로 인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질소 노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조리시설로부터의 이격을 생각하면 그 안에 제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출은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뭐 조리가 이슈가 돼서 미세먼지가 이슈가 돼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고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슈화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음식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 10에서 40 나노메타의 어떤 미세 입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수분과 기름하고 응결이 돼가지고 미세먼지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저희한테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나노 입자별 또 미세먼지 10 2.5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중량법 측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측정으로 하다 보니까 계량으로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주부의 폐암의 비율을 보면 첫 번째 기여도가 간접흡연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리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가스레인지의 냄새를 못 맡으세요. 실제 저도 모 기업의 공기청정기 평가를 할 때 병원에 내원한 COPD 환자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효과 평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냄새를 못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의 또 다른 또 오염원이 조리라고 친다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좀 되고 서 교수님 또 건축 분야시니까 그 부분도 건축 설비, 환기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제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리하니까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육실에서 좀 이격을 시켜서 지하 공간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특히 조리를 할 때 나오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연소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조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을 다른 그 보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후드라는 거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드라는 것도 공기를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버려주는 그런 이제 장치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에서도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실내 공기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는 원활하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창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주방 후드 그 레인지 후드만 가동을 시키다 보면 실내 공기나 아니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 바깥으로 원활하게 못 빠져나가는 뭐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민감 시설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그 주방 후드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특히 건축 관련된 법에서 많이 네. 또 새로 만들어지고 미세먼지를 원활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방 후드의 성능 기준 같은 것들도 지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감시설군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감 시설에서의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설정돼 있죠. 네네. 최근에 어린이집, 노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이 환경부 시행령에 따라서 올해죠. 그 7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돼서 기존에 어린이집, 노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은 100이었었는데요. 이제 7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강화가 됐고 WHO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동일한 건 실내 주차장은 워낙 차로 인한 오염원 자체가 있다 보니까 2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기존에 150이었던 뭐 지하 역사라든지 지하도 상가, 항만시설, 공항시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이런 시설들은 100으로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강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2.5도 PM 2.5도 지금 환경부 7월 1일부로 강화가 돼서 35 마이크로암퍼 큐빅미터로 민간군 시설들은 지금 WHO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간 시설내 이제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순환기가 이제 뭐 거론이 되고 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제 자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고 이제 환기순환기는 이제 우리가 뭐 CO2라든가 뭐 다른 물질에 대한 저감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민감 시설에서의 거주자들이 이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니까 뭐 거의 오랫동안 있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은 이제 조금 뭐 시간이 그거보다는 짧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교육청에 따라서는 지방별로 또 지자체별로 다른데 공기청정기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뭐 또 일부 다른 교육청 같은 데서는 우리는 환기순환기가 좋다라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걸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하고 관련된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어떤 걸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를 같은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환기장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공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풍량이 상당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필터도 일반 환기장치에 들어있는 필터보다도 미세먼지를 훨씬 더 잘 제거를 해줄 수 있는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저감해 주는 데는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공기청정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가전제품처럼 하나의 그런 제품의 형태로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위치 주변은 빨리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공기청정기에서 떨어진 공간은 미세먼지가 제거가 늦게 된다든가 이런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덕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내 공간 곳곳에 균일하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을 해주고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좀 균일하게 좀 속도는 늦지만 좀 균일하게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필터가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유 세균이라든가 부유 곰팡이 같이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입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거를 잘 해주는데 그 이외에 뭐 가스상해 물질들,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뭐 라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은 잘 제거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환기라는 걸 이용을 하면 실내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발생하더라도 환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기 장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학교의 공기청정기 공급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제 규모가 학교보다는 좀 작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공기청정기의 어떤 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공기청정기는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그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면적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속도라든가 성능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면적을 한 실제 면적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작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한 2~3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기청정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도 원활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기청정기든 환기 순환 장치 이걸 같이 겸용 이렇게 혼용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예, 최근에 그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그 환기 장치 법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제 환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형 가전업체라든가 아니면은 환기 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 쪽에서도 요즘 워낙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기 장치에다가 그런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넣어서 필요할 때는 바깥 공기를 실내 공급하고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버려주는 이런 환기로 운전을 하다가 미세먼지가 많다든가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실내 공기를 이렇게 공기청정기처럼 순환하면서 고성능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성능까지 같이 결합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필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터도 뭐 여러 종류가 많은데 결국에 이제 일반 생활용으로 쓰는 이제 공기청정기는 또 필터를 자주 또 제때 갈아줘야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덕트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덕트도 제대로 청소를 어떻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감 시설에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유지 캠페인 일환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공기정화 장치 보급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공기청정기 생산 능력이 지금 굉장히 아주 지난 뭐 작년부터 피크를 이뤄가지고 확대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두 분께서는 한 10년 후에 우리 특히 민감 시설에서의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전망을 보시는지 한번 우선 뭐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모 학회에서 기조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연구 동향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모든 부처에서 라고 할 수 있고 과기부, 교육부, 뭐 산자부, 특히 또 요즘 최근에는 최근 2017년도였나요? 부산항이 세계 10대 오염항으로 또 좀 오명을 써가지고요. 또 해양한만청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또 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선박에서 나오는 네, 선박에서 네. 나오는 네. 오염물질들이죠. 배출량이 벙커시우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긴 데서 미세먼지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농림부에서도 지금 그렇죠. 농식품들을 생산할 때 나올 수 있는 인벤토리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산림청, 농진청에서도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예. 식물 녹화 예.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진행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 네. 저감 노력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하다못해 저도 지금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와 식생을 같이 교실에다가 설치를 네. 해서 효과가 예. 어떻게 나는지 예.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가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공기청정기가 못하는 부분을 또 식생이나 공기청정 식물이 한다든지 공조 설비가 한다든지 조금의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실내에서 우리 민간군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은 그 민감 시설에서 실내 공기, 특히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대상이 되는 그런 민감 시설에 대한 그런 에서의 미세먼지 제거는 아마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면 충분히 이제 향후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이 아닌 시설들,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마 향후 지금까지도 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공립시설만 대상이었다가 또 민간 어린이집으로도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이제 점점 규모가 작은 그런 그 민감시설군까지도 그 이 관리법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이제 시설들이 그 미세먼지나 이런 이런 문제에서부터 좀 해결되지 않을까 10년 뒤에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감 시설 내에서 이제 사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어린이라든가 노인들 또 환자, 장애인 뭐 기타 저소득층에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이 민감 시설 내에서의 실내 공기질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그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두 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이용 특성, 운영 특성에 따라서 실내 소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다른 어떤 토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평택에 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평택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 있고 또 산업단지가 같이 있습니다. 혼재 있어요. 요 오소스 오염원에 맞는 또 서해에서 또 가가 중국발도 있거든요. 이거에 맞는 오염원 대책,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간군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산후조리원 별로 운영 특성이 틀리고 또 주중 주말 계절별로 틀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오염원 특성 분포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자동 측정망 추가 설치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IoT 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리, 연동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또 기술이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요. 시설 특성에 맞는 또 민간군의 특성을 잘 이해한 그런 정책이나 기술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교수님. 일단은 그 실내 공기질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실내 공기질하고 관련된 문제는 역시나 그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건물을 또 소유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사실 미세먼지를 개선을 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과 그 다음에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필터 같은 것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뭐냐면 또 사용자들의 끊임없는 요구.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뭐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몇 개 안 되는 그 실내 공기질을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실내 공기질이나 공기질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어떤 노력을 조금 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어떤 그러니까 수요자 그런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을 내시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6번째 시간으로 민간군 시설의 미세먼지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주제로 민간군 시설의 미세먼지 현황과 건강 영향 관리 방안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군 시설의 미세먼지 문제는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향후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